어떤 사람은 면회가 와요, 친척이. 그러면 강냉이 닦은 거, 알 같은 거 있거든요. 저도 너무 배고파서 그게 하나 떨어지면 그냥 그 떨어지길 기다리고 그거 하나 주워 먹고. 텃세에 있으신 분들은 나눠주고 개호가 나가면 그걸 다 뺏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3일 동안 굶은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힘센 분한테 빌어가지고 저한테 소금을 얻어가지고 먹인 적도 있고. 내 동생 아직 너무 어리다고 몇 알만 좀 달라고 동생 먹여야 된다고. 되게 어린 나이에 부모님하고 배우고 헤어지고 싶은 또 나이에. 친척 집에서 눈칫밥 먹고 뭐 되게 힘든 시간 보냈잖아요. 저는 힘들어도 참고 있고 엄마가 보고 싶은데도 말도 못하고 산에 가서 그냥 엄마 찾고 그때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탈북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 탈북을 하려고 이제 저를 데리고 중국에 가겠다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해령에 브로커 집에 갔다가 거기에 이제 같이 가는 아줌마가 밥을 그릇을 2개 합쳐서 이렇게 겹쳐서 밥을 푼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감옥 간다고. 아니 그 밥그릇 겹쳤다고 한 건 농담으로 한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미신 같은 게 있더라고요. 밥그릇 2개 겹쳐서 밥 퍼주면 감옥 간다고요? 네. 근데 진짜 갔어. 그래가지고 우리 피해야 되겠다. 이 집은 위험하다 하고서 다른 친척 집에 가서 하루 머물고 있다가 괜찮아 지내 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왔어요. 근데 아침에 보이부에서 경찰이랑 와서 이제 저희 잡혀간 거죠. 그래서 잡혀서 이제 저는 이제 고아원에 보내고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도 다른 데 가게 됐고. 고아원 생활은 어땠어요? 거기는 밥은 잘 나왔어요? 일단 고아원 생활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농장에 가거든요. 농장에 가면 얼음 배추 있잖아요. 그거를 캐요. 계속 캐고 이제 달그지라는 게 그 소 끌고 다니는 그런 데다 이렇게 싣거든요. 그래 온종일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저녁을 이제 된장국 같은 그런 음식이 나와요. 그렇게 먹고 끝이에요. 그렇게. 아이고 하루에 한 끼? 네. 하루 한 끼? 네. 아유. 말도 안 돼. 넉넉히는 줘요? 밥은 그냥 강냉이밥, 옥수수밥. 그게 한 끼니까 그냥 꽝꽝 먹어요. 이게 어떻게 살 수가 죽으라는 있어요? 그 거지.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 나이잖아요. 12살이면. 근데 아침밥도 안 주고 아침부터 바로 일 시키고 사실은 그 나이면은 그 아이로서의 어떤 보살핌 같은 걸 받아야 될 나이인데 그렇죠. 그런 건 없었어요? 이게 보살핌이라는 게 사실은 거기는 자기도 챙기기 바쁘잖아요. 자기도 챙기기 바쁜데 어떻게 남의 일을 챙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없었어요. 저 이 말이 완전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꽃제비 수용소 그 고아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꽃제비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맞아. 부모를 잃은 꽃제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다 숙박하는 숙박시설인데 저희도 거기에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저희는 중국에서 갖고 나간 돈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고 들어왔는데 애들이 갑자기 저희한테 확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이나 봤더니 저희한테서 기름 튀우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꽈배기를 먹고 들어왔는데 그 냄새가 저희 몸에 배어 있으니까 아이고. 그 냄새를 맡겠다고 모여오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리고 또 제가 거기서 이제 잡혔을 때 옷을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뜨개옷 같은 옷이 있고 겉에는 아예 얇은 건데 엄청 추워요, 겨울에. 막 얼어서 막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하나다 보니까 이제 씻지 못했어요, 그 옷을. 씻으면 입을 게 없잖아요. 추워 죽겠는데. 옷도 안 줘? 네,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가려운 거예요. 온몸이 막 가려워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어봤는데 그 구멍 사이에 이가 있더라고요. 이가 엄청 많지. 그거 지금 생각하니까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제 몸에 있다는 게 너무 그래가지고 막 옷을 벗어서 막 이렇게 털었어요. 이를 막 그렇게 해서 다시 입고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이고. 너무 2달 동안 그렇게 너무 소름 끼쳐요. 더 어린 애들도 있었어요? 네. 몇 살짜리들 봤어요? 한 6살, 7살 정도. 그런 애들도
똑같은 거예요, 네, 생활은? 같이 일해요. 유치원 갈 아이들이? 네. 거기는 뭐 유치원이라는 게 없이 그냥 고아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을 계속 시키는 거밖에 없어요. 아이고. 예. 친구들은 학교도 가고 예. 그럴 텐데 고아원에서는 학교 안 가요? 없어요. 학교가 뭐예요? 하루 이게 밥 먹기도 그런데 그것도 일을 해야 그렇게 되는데. 하루 한 끼를 먹는 곳에 6살짜리들, 7살짜리들, 10살짜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사실 저희 여기서 몇 시간 안 가면 우리 고향 북한 아이들은 지금 더 고생을 하고 있는 게 벌어지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진짜 그 상황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애가 밥을 안 먹는다고 조금 운다고 조금 다쳤다고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 아이들도 다 부모가 있으면 이렇게 충분히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아기 나오니까 그런 애가 저희 자식 같아가지고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럼 할머니를 못 만나게 되는 거네요? 네, 근데 감옥에 가는 날 만났어요. 할머니 모습은 어땠어요? 저희 할머니가 너무 이뻐요. 진짜 엄청 이뻐서 이제 김일성한테도 꽃다발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엄마 접견자구나. 네. 그래 엄청 이뻐요. 근데 감옥 가는 날 보니까 허약이 걸려서 아예 빼빼 말랐더라고요. 그리고 걸음도 막 이렇게 매 맞아서. 어떡해. 그래가지고 한참 울었어요. 그때 할머니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할머니 또 저보고 너는 왜 이렇게 됐냐. 막 가슴 아프게 울고. 마태형, 우리 강철 씨는 왜 중국에 일하러 간 거예요? 학교 졸업은 2000년도 했거든요. 2000년도 이게 군사 전문학교 다녔고 그 이후로 2007년도 한 6년 동안 군사복무 호위사령부 사고 이렇게 제대되어 왔거든요. 한 10년 아니에요, 군대? 10년인데 제가 조금 환경상 이렇게 좀 앞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감정돼야 돼. 네, 위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왔었는데 와 보니까 조금 바뀐 게 있더라고요. 저희 나갈 때는 이렇게 여자들이 일등 선호가 군당 지도원이라고 이렇게 뭐 군사복무 해야 되고 뭐 당원 돼야 되고 그쵸. 뭐 지식도 있고 뭐 도덕도 있고 돈도 있어야 되는 게 첫째. 군당 지도원. 네, 군당 지도원으로. 부럽다 조건.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운장도로 이렇게 흔히 하는 말이 운장도라고 바뀐 거예요. 운장도? 네, 운장도가 운장도. 그게 뭐예요? 운동이야? 운동한 남자? 운장도 칼 이름 같기도 하고. 운장도로 이렇게 흔히 하는 말이 운장도라고 바뀐 거예요. 운장도? 네, 운장도가 운장도. 그게 뭐예요? 운동이야? 운동한 남자? 운장도 칼 이름 같기도 하고. 이게 운은 첫째 운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북한 도선 시대가 좀 바뀌다 운전이요? 나니까 운전이 최고예요. 이게 운전하면 바퀴를 굴리면 일단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첫째 운전이에요. 그 이후로는 장인데 장은 장사도 잘해야 돼요. 운전 장사. 네. 권력보다도 장사라고 조금 그러니까 권력은 어느 정도 갔다가 떨어지는 일이 많잖아요. 여기도 뭐 북한도 같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최고를 올라 못 가거든요. 뭔가 비리가 있으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장사를- 돈은 그런 거 없어요. 돈은 일단 있으면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뭐 돈데 도덕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흔히 우리끼리 하는 말에는 도덕질도 잘해야 된다. 오빠 맞췄네, 오빠 맞췄어요. 맞네. 돈이 있어야 도둑도 많네. 도덕과 도덕은 진짜 한 끗 차이네. 소리 같네. 그게 같이 좀 겸비해가지고 저도 이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단 사회가 돈이 첫째라는 게 좀 많이 지배돼가지고 그러네요. 돈을 빨리 벌어야 된다는 깨셨다. 생각에 중국에 돈 벌여 다닌 거예요. 이 세 분이 중국에서 운명처럼 만났잖아요. 이 세 분이 똘똘 뭉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삼농장 사장 각성하라! 내 돈 떼먹은 악독 사장 날래 나오라! 날래 나오라! 나오라. 그래. 나왔다 어쩔래? 그래. 나왔다 어쩔래? 진짜 못돼 보여. 그동안 떼먹은 내 월급 다 내놓으라! 때문에 그래. 야, 내 사정이 어렵다고 여러 번 말했잖니? 하이, 후라이까지 말라! 이것만 팔아도 돼. 10달치 월급 되겠구만. 내놓으라! 너 혼자 왔니? 너 혼자 왔니? 근데 언제 하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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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니들 뭐야? 나 혁수. 나는 철이. 우린 이 동무의 친구들이요. 친구들이라고? 그래. 이런 꿀꿀한 친구들이 있었다고? 앞으로 우리 셋은 떼먹은 돈을 정정당당히 요구하겠어. 당장 돌려주시오. 돌려주시오. 이 띠거지로 와서 비워와서 돈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가 없네, 씨. 나 받아라! 됐네! 나 받아라! 됐네! 받았어. 이제 우리 이렇게 셋이 뭉치면 무서울 것이 없겠어. 아니 지금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나서요. 레미제라블을 부른 것 같은데. 북한에서 계속 사셨는데 아무리 그 장소가 중국이라고 그러게요. 해도 더 그런 시위는 무섭지 않나요? 그리고 북송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거 보면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왜 그렇게 생겼어? 왜 중국에 돈 벌러 갔는데 우리는 첫째 돈이거든요. 북한에 다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럼 돈 벌어야지. 돈 벌러 갔는데 중국 사람들하고 뭐 먹이고 뭐 무슨 부식물을 자르고 뭐 얼마 자르고 뭐 해가지고 뭐 너는 하루에 월급이 이만큼만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제일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하루에 50위안을 주겠다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부식물을 자르고 어찌고 이래저래 하다 나면 20원, 30원이 될 때 있거든요. 반토막. 예, 하루에. 그때마다 열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원목, 우리 나무 일을 했거든요. 나무 일을 우리가 한 원목을 부로 질러가지고 우리 북한에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급을 올려달라. 월급을 올려 안 주고 가만 안 있겠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같이 강철영이나 흑수 씨가 혁수가 같이 투쟁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수희 씨는 이 돈 안 주는 거는 못 참는군요. 근데 왜 동생들은 안 갚아? 아, 진짜 분위기를 해봐. 아니 근데 순일 씨가 항의하기 전에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 항의를 안 했어요? 다른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삼전이라든가 포태라든가 이런 군의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체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집안이 때끓을 게 없어서 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먹는 것만 해도 괜찮구나. 그다음에 월급은 이 정도면 뭐 30원이든 20원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달 있다가 북한으로 들어가면 가족이야 먹여 살리겠지 뭐 이런 식이 돼. 그러니까 그저 주는 대로 받고 그다음에 어진 마음이 있으니까 그저 주는 대로 받는 거죠. 그렇지. 착한 거를 이용하는 거지. 강철 씨는 어땠어요 그때 상황이? 그게 우리가 항의할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일단 불법을 가거든요. 아 불법 체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를 일시키면서 알거든요. 돈을 주는데 뭔가 구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다 주려고 안 하거든요. 다음에 또 오라는 거거든요.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돈을 짜리는데 우리가 불법을 갔으니까 가야 될 날짜는 가야 되거든요. 그럼 돈을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구실을 되는 거예요. 뭐 계좌번호, 이렇게 뭐 계좌가 어떻다는 걸, 뭐 지금 가려고 하니까 시내를 가려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다. 뭐 이러고 무슨 또 어느 사람이 오는데 지금 오고 있는데 좀 기다려봐. 뭔가 그 이렇든 저렇든 구실되는 거예요. 계좌번호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서희 다 항의하는 거죠. 이게 약속했지 않았냐. 네. 우리가 갈 때 딱 얼마씩 주기로 했는데 왜 오늘 줄 날짜인데 져야지 우린 가야 된다 하면 이 사람들 우리가 너무 막 항의하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명한테는? 네, 그렇죠. 네, 우리 3명한테는 무조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몇십 그런데 명? 나머지 사람들은 보니까 안 주는 게 많더라고요. 투쟁만이 살 길이네. 뭐 우리만 잘 돼주고 이런다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다 같은 동포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나중에 받더라도 이 사람들 다 받고 나중에 받고 사람들 다 받고 간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돈 받고 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 것만 챙기면 나머지를 또 거기서 더 뛰니. 혁수군은 상황이 그때 어땠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네, 저희 큰 형님도 회사에서 그래도 좀 껌좀 씹었어요. 전혀. 아니 근데 같은데? 겉보기엔 사람은 되게 순수해 보이고 착하게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형님은 대기랑 이름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우리 서희 합치면 저도 하키 선수라 좀 딸리는 면은 아니죠. 맞아, 우리 서희 맞아. 합치면 진짜 무서운 거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셋이 뭉치면 무섭질 않았어요? 네, 진짜 무섭죠. 남들 도와주러 막 뛰어간 적도 있어요? 그런 적이 한 번 아유 몇 번 됐는데 딱 기억나는 게 할머니가 그때 중국에 왔는데 그 같이 오던 동료들은 그 할머니를 버린 거죠.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 처음 만나서 눈에 그 할머니가 파묻혀 있었거든요. 그 눈에 할머니가 차가 지나가니까 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장벽 쪽에 눈이가 엄청 깊거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혁수하고 둘이서 말을 타가지고 우리 내려간 적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데려온 적이 있어요. 구해서? 예. 잘했네. 이 얘기하시면서 울컥하시는데 울컥하시네요. 왜 이렇게 눈물 나시려고 그래요? 이제 그때 그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꼬부리고 앉아 누워서 그냥 숨도 거의 막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가지고 덤을 가가지고 먹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업고서 그렇게 하고 올라왔는데. 죽기 직전에 할머니. 네, 진짜 우리 한 5분만 늦게 가도 할머니는 그냥 죽었어요. 살아나셨어. 사람 어떻게 보느냐. 그 말에다가 태워가지고 덤물 가져가서 덤물 주고 그다음에 말에다 태워가지고서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우리가 막 감정이 너무 우러나가지고 막 진짜 막 올라와서 눈물 같이 오던 동료 남자들이 그것도 우리 또래인데 저보다 2살 어린 것 같아. 제대군인 아들인데 야 너도 사람이야 하고 그 한번 대답한 가도록 요견 적이 있어요. 셋이 이렇게 뭉쳐 다니면요. 일하는 데서 소문나잖아요. 예. 야, 쟤들 골치 아픈 애들이라고 일을 받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렇거든요. 그 중국에 서에서 같이 일하려 다니면 중국 사람들이 일감이 있어도 일감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돈은 벌어야 되겠지 하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제가 전문 다니던 중국 대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내가 혼자 오면 가들도 또 나는 좋아하지만 혁수는 또 좋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에다 흩어져서 일하면 너는 받겠다. 또 혁수는 혁수대로 또 대방이 있거든요. 또 혁수는 혁수대로 가서 너는 오라. 너는 받겠다. 그렇게 하고 근데 그 형만 데려오지 마라.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뭐 일이 있으면 서로 전화질 해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예. 각각 일해도 어쨌든 월급 못 받는다 그러면 다 몰려가서 싸워줄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장백에서 우리 뭐 인간은 그 산이라는 사람들은 다 알았거든요. 진짜? 다 알았어요. 그게 우리가 너무 많이 다니고 솔직히 일도 잘했어요. 이 사람들이 일 못한 사람 절대로 안 받거든요. 네. 일도 잘하고 하니까 받았는데 마지막 처리가 문제죠. 돈을 주는 거 아닌데 그 사람들 자기가 다 못한 거 알아요. 왜? 우리는 뭐 더 달라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 낸 것만큼 달라 하니까. 50원이면 50원. 네, 그쵸, 네네. 대신 우리가 가는데 주위에 사람이 많았어요. 한편은 거기죠. 그러니까 혹시 일이 생기면 우리가 돈도 받아주고 뭔가 우리 그런 일에 나서는 게 많으니까 완전 무섭구나. 우리가 어디가 전화하는데 무슨 다른 중국 로방이 사장이 뭐 야 이게 어느 나무에 있는데 한 달 같이 하자. 너 한 10명 좀 데리고 올 수 있어 하면 다른 데 전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할 건가 하면 다 오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대부분이 이제 돈 반칙을 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돈 주기 싫어서 일 실컷 시키고 있잖아요. 가을거지 다 시켰잖아요. 그다음에 돈 달라고 하잖아요. 돈만 불러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북송당한 사람 일 실컷 하고 돈 못 받는 사람 많아요. 진짜 나빴다. 이 용감한 삼형제 맏형을 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서 일하던 세 남자.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맏형 강철이의 쇄골뼈가 부러지게 되는데 근지야 왼쪽 어깨래. 근지야 왼쪽 어깨래. 말갈국에 발을 차여서 쇄골을 다쳤어. 잠깐만. 뼈. 기다려. 뼈가.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해골 다쳤다며? 쇄골. 쇄골이야? 해골 다친 사람이 사나. 해골. 왼쪽. 여기. 안 돼. 니들 먼저 가. 왜? 곧 중국 군대가 온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 세 명 다 북송이야. 빨리 가라. 아니야, 형. 잊었어. 우리의 약속.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눈물로.
어머 눈물 나. 어머 눈물 나. 맞아. 우리 함께 가야 돼. 빨리 업으라고. 내 어필하고. 내 세골. 다리가 아니야 쇄골이야. 다리가 아니야 쇄골이야. 아니 저기 다리가 아니야. 아니 저기 유라 씨, 저 죄송한데 이 연기를 보고 왜 우시는 거죠? 연기 잘하네요. 순실형 왜 울어요? 같이 모여오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막 떠밀어주고 밀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그러면서 왔잖아요. 그거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눈물 나요. 알겠습니다. 이 명령기 아우 잘 봤습니다. 야, 이거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강철 씨, 이 두 동생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때 상황 기억나세요? 생생히 기억나죠. 그때 아마 한 12월 달 겨울이었어요. 전 그때도 나무 일 했거든요. 네. 산에서 원목을 자르면 3m씩 다 자르는 거예요. 그 자르는데 그걸 나르는 걸 기계가 없으면 우리가 말로 끄는 거예요. 말로? 네, 말로 그 뒤에 가서 로프 채워가지고 이렇게 딱 줄을 내려오는 거죠. 아래 토장까지. 예, 산 위에서부터 말들이 엄청 사나워요. 그게 중국 사람들도 와서 하려고 하면 못 하거든요. 말이 사나우니까 다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다니까 우리 3명은 다 동생 3명서까지 다 발 끌었어요. 발 끌어가지고 우리가 나무를 한참 나를 때였었는데 그날도 하루는 아침에 그 한 10시경이 됐겠는지 저도 또 나무를 끌려면 그 뒤에 로프를 나무 채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로프를 차서 나무를 끌어서 이렇게 우리 토산까지 내렸는데 제가 로프를 차는데 이게 말들이 말길이 지나가다 어기다가 서로 이렇게 성질내는 말들끼리는 발차기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이 길들여진 말이 아닌 네, 거야. 길들여진 말이 아니죠. 네. 똑같이 왔다 갔다 못하고 한 명 내려오고 한 명 올라가고 이렇게 어길 때는 좀 거리에서 두고 소리 이렇게 삥 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로프를 채울 때 말이 내려오는 줄 못 봤어요. 일단은 말이 앞에 서 있고 제가 나무를 차는데 그러니까 직감을 했죠. 이 다른 말이 내려오는구나 탁 들었었는데 말이 제 어깨를 빡 제가 그냥 쑥 튕겼죠. 말이 차면 그냥 툭 튕기더라고요. 엄청나지. 튕겨서 그때는 당황했으니까 서로 말이 싸하니까 그때서 말렸어요. 딱 말리고 났는데 이상한 감이 드는 거예요. 이 팔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이거 뭐지? 하고서 재봤었는데 이게 뼈가 지금 뚝 올라온 거예요. 뚝 올라온 거예요. 쇄골은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올라왔는데 그때까지도 아무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게 뭐지? 아니겠지. 그 설마 무슨 말에 맞았는데 하고 딱 먼저 봤는데 혁수가 보이는 거예요. 혁수가 좀 오라니까 혁수가 탁내 아마 자세를 보니까 막 재성적이 뛰어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팔이 좀 안 움직이고 되니까 내 팔 좀 재보러 하니까 혁수가 팔 툭 드는 거예요. 혁수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팔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뿌다닥 그다음에 이게 끊어놨구나.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군대가 또 온다는 거예요. 신고도 갔는데 군대들이 지금 그 각막이 한 많았어요. 그게 다 다니면서 북한 사람들이 있나 없나 불법 네, 불법체류 단속하는데 지금 이거 어떡하지? 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열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없고 가세요. 지금 산에 일단 뭐 잡혀서 탈북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가자고 하는데 혁수는 그때 형이 처음 다쳤을 때 모습 어떻게 기억해요? 세게 당황했어요. 저도 아는 형님이 이렇게 말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뼈가 이렇게 뚝 끊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군대가 들이친다지.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갔어요, 그냥. 도망갔어. 네, 다 도망가고 우리 소리만 나왔어요. 좀 더 서러운 게 중국 사람들 보고 약을 달라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한 80ml 걸어서 또 그쪽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하면 약 다 처리해준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지금 형님한테 붕대도 하나 감아줄 그런 천도 없는데. 올림픽대로 끝에서 끝을 걸어오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 이제 일단은 단속에 안 걸린 건 다행이지만 그 어떻게 치료를 했어요? 치료는 제대로 받았어요? 이게 돈 벌여 왔다가 이게 정말 모든 걸 다 있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혁수랑 순일이랑 형 걱정 마요. 우리가 형을 얻고 갈 거니까 형을 여기 절대 안 두니까 형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 이겨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혁수와 순일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 의리라는 게 진짜 친형제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안 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더라고요, 솔직히.
며칠이나 걸었어요, 혁수 씨? 그때 겨울이라 가지고 뭐 잘가 뭐 3일 네, 그 정도는 걸립니다. 야, 근데 이렇게 힘든 일을 저렇게 무덤덤하게 얘기하는 거 진짜 이걸 믿겨지지? 그리고 저는 참 대단한 게 군인들이 단속하러 오면 잡히면 다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순일 씨는 도망갈 생각 안 하고 거기서 이렇게 업고 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잡히면 다 같이 잡히고 뭐 하나 맞으면 다 같이 맞자 뭐 어쨌든 그런 각오로 가지고서 항상 거기서 다녔으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삼형제라면 제가 다치면 이 두 사람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형님! 3일 업고 갈 수 있어? 28km, 20. 죄송합니다. 도망가겠습니다. 아니 근육은 119 불러야 돼. 거기 119가 어딨어? 아니, 대단하다. 진짜. 북한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좀 우리가 의형제는 북한에서는 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정말 친하다 하게 되면 우리를 버린다라는 거는 되게 싼 애가 아니라 애끼가 아니다.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수치스러워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그 의리를 다 하는 게 그게 북한 남자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해서 단체를 조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강철회라고 그래서. 안 되죠. 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친구끼리 예를 들어서 저도 모임 한 4개 있거든요. 안 돼요? 제 친구들이 한 번은 그렇게 의형제요 해가지고 혈서를 썼거든요. 안 돼요. 혈서를 썼는데 그게 이제 같이 안전부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 몸값 추방 갔어요. 예. 북한은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의형제도 못 묻게 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 번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알려주거든요. 알려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 우리는 기밀성 민족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적인 모임을 갖게 되면 나중에는 그 모임이 커져가지고 반공화국 여기에 반기를 둘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형제 뭐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것들을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모습이 참 가슴 찡하고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강철 씨와 혁수 씨가 함께 감옥에 가는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형, 우리는 언제 나갈 수 있는 거야? 오늘 명절인데. 감옥에서 주는 밥이 형편없다, 야. 꼬로로로로. 형, 배 많이 고프지? 난 괜찮아. 꼬로로로로로. 배고파. 동무, 명절인데 뭐 먹을 거 없겠어? 동무가 여기서 가장 잘생기지 않았어? 나는 괜찮으니 한 번만 부탁드리겠어. 고맙소. 이거 먹으라. 형, 나는 통옥수수는 싫어해. 형도 먹어라. 먹어라. 우리 같이 먹자, 그러면. 우리 꼭 살아나가자. 잊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진짜 생애에서 제일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제가 진짜 형님하고 한번 중국에서 이렇게 북한으로 나오다가 이렇게 잡힌 적이 있어요. 그냥 보이부에 잡혀가지고. 네. 근데 그게 형님이 금방 말에 맞아가지고 쇄골이 끊어나가지고 불가피하게 잊지 못할 상황이 돼가지고 강철이 형과 제가 북한에 나오다가 도중에 보이부에 잡혔어요 그때. 근데 보이부에 잡혀가지고 우린 삼지연 보이부에서 해산 보이부로 이송한 어간에 한 주일 정도 걸렸는데 그때 엄청 굶었어요 제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좀 명절날 됐었어요 그때. 근데 형님이 우리가 한참 밥을 먹는데 그게 먹어도 형편없이 작은 양이에요 거기. 한쪽 구서박도 못 가요 거기. 오죽할. 근데 형님이 갑자기 밥 먹는데 간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형님이 일어나더니 간수한테 무릎 꿇고 앉아서 한 그릇만 좀 더 주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감동이 좀 막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상태에서 뭐 형님이 먹는지 누기를 주작건지 제가 몰랐어요. 근데 강수가 그래도 형님이
좀 안목도 있지 좀 그러니까 그다음 좀 명절이지 하니까 형님 안목을 보고 준 거예요 그냥 밥 한 그릇을. 근데 형님이 한 알도 안 먹고 저한테 다 덜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짜 눈물 났어요 진짜. 근데 강철 씨 마음은 아마도 그 나이 차이도 많이 11살 동생이고 하니까 약간 좀 짠했나 봐요. 왜 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일단은 저하고 같이 오다 다쳤고 저는 그래도 조금 혁수보다 나이도 있고 한데 먹는 게 일단은 무슨 통깡냉이 주는데 아마 한 300알이나 되겠는지 그렇게 해놓은 정도니까 그게 엄청 양이 작은데 동생하고 같이 내가 잡혔는데 그날따라 명절이라 아 이게 내가 밖에 있었으면 내 동생한테 진짜 맛있는 거 싸주는데 이 감방 안에 같이 있는데 솔직히 그게 자존심 꺾이는 일이거든요. 이게 무릎 꿇고 밥을 달라 한다는 게 하지만 내 동생을 위해서 내가 한다 하고서리 했거든요. 그 기어들 보고 말했죠. 이게 제가 배고프니까 밥 좀 더 줄 수 있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명절이라는 거 알고 우리도 명절이 뭔가 밖에서 못 세지만 그 안에 있는데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고위부가 누가 무릎 꿇었다고 밥을 줄 사람이 안 주죠. 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좀 회사에 오래 있다 나니까 그 15위부라 조금 좀 그래도 거기 손 안에서 말이 나는 거 있어요. 아, 저 누가 저기 잡혔다 하면 서로 연결 다 돼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다 나니까 내가 좀 빌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주더라고요. 주는데 안 준 것 하고 말했는데 일단 줘서 더 고맙고 그래가지고 제가 혁수한테 줬죠. 그러니까 혁수가 자기도 안 먹겠다고 형 먹으라 하더라고요. 아니다, 난 배부르니까 네가 먹으라고 줬어. 소연 씨는 어때요? 지금 저 얘기 들으니까 사실 중간에 북한에서의 시절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많이 이제 공감이 되는 게 그 배고팠던 것도 제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진짜 밥 한 그릇이 진짜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래. 너무 그렇게 자기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밥을 얻어서 친구한테 준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이게 너무 귀한 거고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너무 어려워요. 감옥 안에. 다 배고프니까. 서로가 배고프니까. 감옥방에 한 방에 한 8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면회가 와요, 친척이. 그러면 강냉이 닦은 거, 알 같은 거 있거든요. 저도 너무 배고파서 그게 한 알 떨어지면 그냥 그 떨어지길 기다리고 그거 하나 주워 먹고 그랬거든요. 진짜 너무. 누가 쥐어주진 않아요? 아니요. 자기도 이제 먹어야 되니까. 배가 고픈데. 은하 씨는 자매가 감옥에 갇혀봤잖아요. 네. 감옥에 들어가면 또 텃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텃세 때문에 밥이 그래도 일정하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말이 밥이지 그냥 강냉이 가루에 물을 띄운 물이거든요. 근데 텃세에 있으신 분들은 나눠주고 개호가 나가면 그걸 다 뺏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3일 동안 굶은 적이 있는데 애들. 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언니도 똑같이 했어요. 그 개호한테는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 안에 이제 힘센 분한테 빌어가지고 저한테 소금을 얻어가지고 먹인 적도 있고 그때 언니가 그 아주머니한테 빌면서 얻은 소금 몇 알이 저의 생명을 구했죠. 또 봤어요? 언니가 비는 거? 그쵸, 봤죠. 뭐라고 언니가? 내 동생 아직 너무 어리다고 몇 알만 좀 달라고 더 먹여야 된다고 그래서 그 굵은 소금 몇 알? 네. 언니가 여러 번 살렸죠 저를. 자, 과연 강철 씨는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당신의 직업을 밝혀주세요. 평양 호위사령부. 평양 호위사령부. 호위사령부?
어쩐지. 다른 지역도 아니고 평양까지 가셨어요, 양강도에서. 지금 주변이 시끌시끌한데 순실이 형 왜 어쩐지라고 했어요? 아니 호위국에는 아무 사람이나 못 가요. 자, 인물이 돼야지, 키가 돼야지, 또 저 토대도 좋아야지. 잘생겼잖아. 그렇죠. 지금 강철 씨 보니까 저 상태에서 선글라스만 딱 껴도 그냥. 원래 스티커 괜히 잘 어울렸던 게 아니었어. 강철 씨 갑자기 방금 전에 표정과 좀 바뀌셨습니다. 갑자기 그놈해지셨어. 멋있는 것처럼. 저 본인 소개를 한번 딱 해주시죠. 네, 저는 김부자를 지키는 허위사령부에서 군복무를 할 접견자니. 그럼 호위사령부가 약간 특수부대, 뭐 약간 007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에는 두 개의 군 체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민무력부사나 인민군이 있고 노동당이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가 바로 허위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허위총국인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허위총국은 1호위 총국, 2호위고 허위사령부 이렇게 돼가지고 허위총국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는데 1호위국은 김일성 경호하는 부대고 2호위국은 김정일. 허위사령부는 병력이 한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탱크 부대부터 장갑차, 고사포, 일반 보병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허위사령부의 주 임무는 남한하고 뭐 전투하기 위해서 구성된 게 아니고 북한에서 혹시나 군사정변, 그러니까 쿠데타나 인민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김일성 부자 집안을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전투 야전사령부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평양을 공격할 때 그걸 격파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되는 부대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김일성 개인 친위대라고 보면 됩니다. 비중이 있는 부대. 근데 이제 좋게 말하면 호위 성원들이잖아요. 근데 저희끼리는 호위국 같다고 하면 김부자의 총알바지라고 할 정도였고요. 김부자의 총알바지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부자를 위해서 방패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측근에서 그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자기 목숨보다는 김부자의 목숨이 첫 번째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해요. 총알바지, 총알바지. 더 중요한 게가 이 부대는 딱 울타리 안에 모든 병원, 학교, 그러니까 소학교, 중학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애들도 사회 자체도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하나 그 호위사령부에 있다가 제대됐는데 10년 동안 집에도 한 번도 못 와보고 편지도 오고 못 가고 이 상황인데 제대 10년 딱 하고 제대되니까 아버지 엄마가 다 사망됐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전에는 왜 그 집안을 방문을 못하게 해요? 그 비밀과 관련해 가지고 그들은 집에 휴가도 안 보냅니다. 편지도 그 못 보게 하고. 사실 호위사령부는 토대가 좋아야 되잖아요. 다 토대 하는데 그럼 강철 씨도 토대가 좋았었나요? 최고로 해요, 최고. 네, 그거야 토대가 좋았죠. 와. 외모를 많이 보죠? 이모도 보죠. 이모도 그 당연하죠. 이모도 보고 일단 토대도 많이 보는 거죠. 출신 성분 뭐 우리 한 7천? 7천까지요? 보안국 사무실이라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는 딱 호위사령부 나가는 사람들만 토대로 따로 보는 거예요. 7천까지 본다고요? 네, 한 7천까지. 7천은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 저 강철 씨는 그 호위사령부에서 주로 어떤 임무를 맡았어요? 제가 군사 전문 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2년 복무하고 그리고 호위국 나갔어요. 다른 부대 사람들은 신병 훈련 한 석 달 정도 해요. 이거 평부대는. 근데 저는 한 달 만에 저리 초급병사 받고 부대 배치 받았거든요. 부대 배치 받았는데 군무단이 됐어요. 군무단이 됐었는데 그게 한 몇 달 지나갔는데 김정일 방침 내려와가지고 호위국에도 경보대대를 만들라 따라 해가지고 각 대대 여단마다 우수생들, 뭐 모범생들, 뭐 조직생활 잘하고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한 개 대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거기서 뽑힌 거죠. 경보병 대대 가게. 이야. 경보면 경보 빨리 걷는 거? 설마. 그럼 그건가 보다. 그 김정일, 김부자 자동차 지나가면 옆에 서서 같이 빨리 걸어가는 경보? 그거는 구칠사라고 딱 직접 호위하는 사람들 같이 나가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달러 974를 있고 우리는 963 군부대라고 호위사령부에도 달러. 뭐 하는? 우리 임무가 다양한 거죠. 그게 각을 지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 수반들 별장이죠. 여기를 말하는 특각. 네, 그걸 기본 위주로 지키고 그 외에는 사회 제기되는 일, 호위사령부 안에서 제기되는 일 그런 거. 그 경보라는 것이 우리 남한에는 특전사. 요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보라는 것이 걷는 게 또 이제 의미하지만 경무장 한 부대인 겁니다, 이게. 경무장을 하고 항공기나 해상이나 이걸로 이제 유격전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김정일 때 인민군 상황이 안 좋으니까 허위 천국에도 경보부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허위 천국 안에 인민군이나 인민들을 이제 임의 순간에 쿠데타나 이걸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경보병 부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경보부대 안에서는 어떤 훈련을 받나요? 일단은 지형학 많이 하고 네, 지도 가지고 어디 그 목표를 정해가지고 몇 분에 도착해라. 뭐 그러면 길 따라가면 한 15분 걸리는데 우리는 5분 동안 가야 된다. 하면 길이 없는 길로 빠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남한에 내려와서 다리를 폭파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건물 폭파, 뭐 연료창 폭파 그걸 시키고 빠른 시일에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는 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어렵지. 그게 엄청 어려워요. 이렇게 뭐 그냥 세워놓고 어디를 가라 하면 못 가잖아요. 지도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봐도 못 가요. 그게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나치판 하나 주고? 나치판 주는 거죠. 네, 나치판 있고 동서남북 가려가지고 지도를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 평남도 어느 군 지역이라고 지도가 앞면에 있다면 지도 뒷면에 보면 한국 지도가 꼭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지형이에요. 강원도 어느 군하고 그 산악 지형이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산? 네, 비슷한 산이죠. 네. 만약에 거기서 훈련하다가 일제 유사시 투하되면 우리가 그 같은 지역에 투하되는 거예요. 훈련한 곳대로 해서.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가면 지형을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꼭 그런 지형이 비슷하니까. 그렇지. 이제 겨울이 있고 어느 쪽에 무슨 우물이 있으면 뭐 어느 쪽에 언덕이 있고 이걸 다 우리가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훈련하셨을 때 한국의 그 어느 지역 지도를 보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때는 강원도 무슨 어디 강화군 쪽에 있었고 지리산 쪽도 있었어요. 우리가 또 다른 지역에 가 있으니까 그 뒷면에 보니까 지리산 어디 지역이라고 딱 정확히 밝힌 게 있었어요. 어우, 거기 험한데 거기. 공장이면 공장까지 다 그려놓고 그렇죠. 딱 그 형태 훈련까지 하고. 지금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매 해마다 지도를 바꿔봤는데 한 해 지도가 다음 해만 또 바뀌는 거예요. 왜요? 그게 무슨 건물, 아파트, 뭐 단지가 생겼으면 수화되는 거예요. 한국? 네, 한국. 이 재개발 때문에. 우리도 그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렇죠. 원주다 그러면 야, 이 애들 또 지었네. 또 지었네. 1300세대. 근데 그 강철 씨가 하는 일이 이제 주 업무가 산을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산 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산악 훈련하기 위해서 뭐 특별 훈련 같은 걸 받습니까? 그게 매해 12월이면 조선인민군 동기훈련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12월 1일이면 딱 규정대를 하거든요. 딱 일주일 규정대를 하는 거예요. 정치상학부터 시작해서 대련련 규정대를 하고 일주일 후에면 이천리 행군, 천리 행군 하는 거예요. 한국까지 나가려면 이천리 내야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와야 되지 않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천리 행군 했어요. 아마 그때 이천리 행군 했었는데 평양시 주변 4개 도로는 다 돌아간 것 같아요. 아이고. 이천리면 몇 킬로였지? 심리에 4km니까. 심리가 4km. 800km면 이게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는 그치? 거리인데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그 거리를 그러면 시간당 몇 시간씩 걷는 거예요? 힘들어. 한 달가량 걸리는데 하루에 한 70리 정도. 힘들어. 속도 빠르면 시간당 7km, 8km씩 가는 거예요. 네. 7km, 8km. 시간당 7km, 8km.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호위사령부에서 군복무를 하셨으니까 혹시 김부자를 지켰던 적이 있나요? 우리 여단은 경비여단이 됐거든요. 거기 경비여단 안에 우리는 특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별장이죠. 그 별장이 많았어요. 그걸 다 지켰죠. 거기 별장이 뭐 무슨 애국인들 별장, 애국 뭐 수반들 별장이 있었거든요. 특각에 근무했어요? 네, 그쵸. 네, 특각에.
솔직히 특각이라면 여러 사람들이 상상하기 좀 힘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저희가 지킨 그 특각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한 번 내지 두 번은 다 봤을 거예요. 네. 특각인데 어떻게 봐요? 특각인데. 북한의 유명한 드라마 민족과 운명 있죠. 네. 민족과 운명에서 홍영자 편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멋있어 집. 그게 바로 제가 지켰던 특각이에요. 맞아, 여기야, 여기. 맞아, 이거 기억나. 이거는 청와대로 모셔졌어요, 그 드라마 안에서. 아, 저게 그 드라마에서 청와대로 나왔다고? 아. 우리나라를 저렇게 표현하는데 되게 의리의리한 데서 표현을 해줬네, 그래도. 북한에서. 신기하게. 저는 그 드라마를 어렸을 때 봤는데 지금에 와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 볼 땐 그게 그냥 남조선인 줄 알았어요. 맞아. 북한은 맞아. 아니라고 맞아, 생각을 했어요. 맞아. 거기 나오는 배우들 다 한국 배우들이고 맞아. 한국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맞아, 그 정도로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장군님은 제기밥만 먹고 다녔으니까 항상 검소한 옷차림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 상상도 못하지 김부자들을 위한 특각이었어. 그렇죠, 모르지. 생각도 못하는 거지. 아니 그 위치가 평양과 가까워요? 그쵸, 평양 외곽에는 다 있어요. 평양 중심에는 없죠. 평양 외곽에는 여기 다 별장들이 많죠. 그래, 많다고 들었어. 몇 개나 돼? 몇 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몇 개라고 할 수가 없고 엄청 많죠. 그게 다 유명한 사람들 다. 평양 외곽에는 여러 개가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저렇게 엄청난 규모의 그 별장을 지키려면 병력은 어느 정도가 지키나요? 우리는 80명부터 120명, 150명 있거든요. 무력부는 중대면 중대 정해진 거 있어요. 대대 무력부. 근데 허위국은 정해진 거 없어요. 저희 그때는 120명 중대됐거든요. 만약에 군무를 설 때 경비가 일단은 기본이 있어요. 50m 하나씩 경비 서게끔 됐거든요. 저 봤어요, 그런데 진짜. 그게 비어있을 때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우리가 한 50명 정도 군무 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이 들어왔다, 그 수반이 들어왔다 하면 벨을 부르는 거예요. 100명 될 때도 있고 150명 될 때도 있어요. 비어 있을 때 50명이 지켜요? 네, 그럼 왜 그러냐고. 아, 요 간격, 5m 간격으로? 이게 우리가 만탄창 다 딱 하고 군무 서는 거예요. 만탄창 군무 서는데 만약에 도로가 있다, 도로 차단 나가서 선다 하면 한 5m 뒤에 전으로 파고 중기가 딱 이렇게 중기관총을 딱 걸고. 맞아, 맞아. 그게 호위 사업이 일단 외국인들이라 해도 그게 최고의 급을 호위하는 거죠. 아, 외국 수반이 오면 네. 거기에 묵는구나. 그런데 이 강철 씨가 네. 호위사령부에서 겪은 이보다 더 아주 황당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네? 황당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네? 보시죠. 호위사령부 강철, 김부자 최측근의 말 한마디에 내모를 옮겼다. 뭘 옮겨? 뭘 옮겼을까요? 부대를 옮겼지 뭐. 지금 계속 별장 얘기 나오니까 저는 말 한마디에 창문을 옮겼다. 왜? 야, 여기는 뭔가 스나이퍼가 저격하면 그 창문 여기 없애고 여기다 창문 새로 뚫으라오. 그게 맞는 말이다. 그 허위 사업에 봐서는. 자, 뭘 정답은 옮겼나요? 호위사령부 강철, 김부자 최측근의 말 한마디에 말이 돼? 야. 말이 돼? 호위사령부 강철, 김부자 최측근의 말 한마디에 야. 산을 옮겼다. 야, 산을 옮겨? 이건 너무한다. 산을 어떻게 옮겨? 산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요? 그때 초대소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외국인이 한 명이 봤는데 한 10km 정도 떨어진 데 건물이 보였거든요. 그 말은 우리 군관 사택들이 보였어요. 혹시 저기서 저격하면 내가 저격 당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걸 허물 수는 없죠. 군관 사택이 또 많았거든요. 그게 다음날 방침을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침이라고 아예 명령이라 해요. 명령. 군관 사택 허물 수는 없으니까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산을 옮겼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산을 어떻게 옮겨? 여쭤고 따 아니, 사택을 옮기는 게 낫지. 사택을 부수는 게 낫지. 아니 사택이라니 강을 옮겨. 아니 앞에다 벽을 만들든지 아니 그게 어떻게 옮겨요, 산을? 일단은 아마 한 5, 6천 명 모인 거죠. 사람들 다 모여. 다 수공업
그런데 그게 발파를 할 수 없고 기계를 쓸 수 없어서요. 왜요? 그 사람들이 발파 소리 나면 뭔가 민감해지니까 순 정대 하말로 그 산을 옮기는 거예요. 삽으로? 삽으로요? 네. 집 짓는 것처럼 지어요, 딱. 산 옮기는 거. 산을 하나 옮기는데 한 달은 안 걸렸어요. 네, 아침 새벽 4시 일어나서 5시 밥 먹고 나가서 돌을 나르는 거예요. 어머야. 거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이 관계없이 입당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와.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당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밤 9시, 10시까지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산이라는 게 우리나라 산이 왜 이렇게 그 나무 없으면 산사태가 많이 나냐면 흙의 높이가 보통 2m, 3m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나머지 다 돌이에요. 그거 어떻게 옮겨요? 흙은 그냥 모래 마대를 나르는데 그때까지는 마대가 얼마 떼지지 않더라고요. 마대로? 그다음부터 쓴 돌인데 돌을 쓴 마대를 나르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 마대가 정말 좋다는 거 그때 느꼈어요. 왜? 안 찢어져. 일반 마대는 3mm면 다 깨져나가. 근데 대한민국 마대는 한 20-30번 해도 안 째지는 거예요. 맞아. 대한민국이라고 딱 쓰고 진짜 노란 마대인데. 장만한 가면 제일 비싸요. 네, 쌀마대. 쌀마대. 그때 이 진짜 대한민국 마대가 이게 정말 좋구나. 명령 내려져서 한 달 안에 우리가 산을 일단 산 껍데기만 만들었죠. 우리는 빠지거든요. 빠지니까 다음에 다른 여단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나무부터 잔디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순 산만 만드는데 그냥 한 달이니까. 촉각으로 옮기지. 북한에는 가능해요. 노래 가사도 있잖아. 산이라도 옴기리, 바다라도 마무리. 장군님 방침이라 해도 우리는 뭐든 다 안다. 불가능이 없다. 우리 호위사령부 강철 씨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둘째 형은 만만치 않은 일도 궁금해. 하셨다고. 만만치 왜 않다고? 궁금하죠? 난 저 남자 너무 궁금해요. 불의를 못 참는 우리 순일 형님은 과연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자, 당신의 직업을 공개해 주세요. 저는 산을 쌓아 김부자 전망대 건설. 김부장의 전망대를 건설했어요. 너무 다른 건데? 건설하신 분이야? 건설업자. 건설업이에요? 형 갑자기 CM업자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일 하신 거예요? 건설? 전 입당하려고 6.18 독일 때 나갔어요. 불교 때 근데 진짜 힘들다고 하던데. 예, 어떻게 왜? 북청부터 삼재목까지 1호 냈거든요. 그때 김정일이가 도로 정말 잘 냈다고 하면서 그때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때 TV들이 대부분 다 볼록이 TV 나왔는데 평판 TV 됐어요. 좋은 TV 됐는데 TV, 올세트, 뭐 훈장, 뭐 두루두루 뭐 이렇게 선물 줬거든요. 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에 의해서 약간 해석을 하면 볼록이 PD는 브라운관. 이게 툭 튀어나온 거. LED TV. 계열이 이제 평면인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그때 08년도 08년도 그때 거기 구정 그래도 좀 평판이라기라면 좀 괜찮은 TV 됐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렇다, LED면. 6.18에서 장군님께 보답한다고 하면서 전망대 건설을 시작했거든요. 무슨 전망대? 예, 전망대로.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와서 그 철길 노선을 볼 수 있는 거, 경치를 볼 수 있는 거 전망대로. 증인을 위한 게 아니고 김정은이 볼 수 있는 전망대. 그 철길을 보기 위한 전망대. 뭐야? 우리가 지금 철길을 보여주자. 예. 그냥 와도 보면 되잖아. 우리가 건설한 철길 노선을 보여주자. 뭐 이런 전망대. 높은 곳에서. 예, 높은 곳에서. 근데 보통 기차를 타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철길을 깔았으면? 전망대는 어쨌든 뭐 충성심을 발휘한다고. 그치. 뭐 어쨌든 저 삼수발전소부터 시작해서 전망대는 다 건설한 거죠. 지네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거기 호텔 전망대는 자간 어쨌든 우리 힘들게 건설했어요. 예. 저희가 비슷한 전망대를 준비했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저희 전망대. 저기 전망대고. 한눈에 보이십니다. 이게 전망대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거에? 예. 아니, 그런 전망대는 그럼 어떻게 건설을 해요? 전망대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주변까지 한 100m, 300m까지 가서 머무면서 훌급하다가 전망대 근방에 토랑을 깎아가지고 산을 5m 높이를 쌓았거든요. 여기는 또 산을 쌓았어. 한쪽은 허물. 둘이 그래서 친하구나. 산을 쌓아가지고 그다음에 거기다 또 막돌도 올려놓고 잔디도 뭐 입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에 우리 양당도 여단이 인원이 제일 작은 게 그저 700명 가량 됐거든요. 근데 사여단에 붙어가지고 한 몇천 명이 그저 건설했는데 한 달 동안 한 3시간 반씩 자면서 고생한 것 같아요. 이야, 너무했다, 진짜.
포크레인이랑 쓰면 금방 할 텐데 트럭이랑. 그게는 포크레인 북한에 영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그런 자그마한 건설에 자그마한 건설이라고요? 그거보다 더 중대한 건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단에서 이제가 3,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전망대를 건설하는데 포크레인까지 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원술로 하라. 인력으로 하라. 몇천 명이 동원됐는데 포크레인을 안 쓴대. 그런데 그때 김정일이는 그때 서거하다 나니까 김정일이 시대 전망대가 완공되지 않았어요. 아이고야. 철길이 완공되지 않았어요. 전망대는 완공됐고. 철길이 완공되지 않았어요. 전망대는 완성이 됐는데. TV를 너무 빨리 줬어. 김정은이 정권하에서 철길이 완공됐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든 전망대를 1호 행사를 못했네. 예, 그렇죠. 요약을 해보자면 일한테 김정일한테 선물을 받고 뿌듯해서 전망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철길이 완성이 안 돼서 김정일이 못 왔어. 근데 그 사이에 김정일이 사망해서 결국 못 봤어요. 너무 허무하잖아. 그러면 지금 김정은은 봤을까요, 거기? 그 지금 전망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으세요? 김정은이는 봤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분이 어때요? 지금 왜 내가 진짜 짜증나겠다. 그렇게 말하면 지금 생각하면 어때? 그때 당시에 공만 건설에서는 나도 뭔가 했다. 나라를 위해서 뭔가 건설했다. 이게 또 이제 뭐 장군님 모실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뻤는데 이런 행사 제기 안 됐지. 거기 너무나도 허무한 거죠. 내가 저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저기서 일했는데 3시간씩 자면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리고 또 국가에서 거기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또 허무해지죠. 거기 행사도 안 하고. 자, 북한에서 힘들게 함께 살았던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진한 우정을 가진 이 삼형제. 지금은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세 분이 같이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지금 얼마 됐어요, 강철 씨? 5년 차 지금. 5년? 순일이 형? 저 2년. 얼마 안 됐구나. 혁수? 저 횟수를 3. 혁수 3년. 네. 따로따로 오셨어. 그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강철 씨? 전혀 예상도 못했죠. 이건 진짜 이렇게 만난 게 진짜 꿈 같은 거죠. 네. 저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형이 여기 있을 거는 알고 오신 예, 형도 있고 동생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혁수 군이 두 번째로 왔네요. 네, 제 두 번째로. 근데 지금 둘째 형이 없어. 둘째 형이 없어서 야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국정원이 왔다는 소리 들었어요. 저거지. 야 그때 우리 큰형 마태형님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겠다. 야 나오면 진짜 우리 다시 예전처럼 다 같이 지내자. 진짜. 너무 행복했겠다. 이 세 분이 한국에서도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저 세 분 어떻게 다니는지. 스키 타러 갔구나. 그 북한 사람들 사진 찍는 포즈 그대로야. 응? 어디예요? 저게 곤지암 스키장. 그러니까. 건지야. 곤지암 들어가기 입구에. 비슷하다. 너무 순하게 나오셨는데? 참 보기 좋다. 아니, 두 분이서 데이트하신 거예요? 저 어디예요, 저기? 저기 포천에는 포천 그 불빛 축. 남자 셋이 불빛 축제 간 거야? 귀여워.